이 임차인을 그분의 보증금을 전부 다 떠안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인지 해당 아파트가 감정가가 12억인데 현재 거의 반값까지 떨어진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낙찰자가 이분의 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그런 아주 악성 물건이, 그래서 이게 2억 7천5백이 9천만 원까지 떨어져도 낙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더 떨어져도 낙찰 안 될 거예요. 경매가 진행됐을 때 이 임차인의 전입일자, 확정일자, 그 다음에 배당 요구를 살펴서 이전에 계약 전입 점유하였다면 대항력이 있고, 반면에 경매를 공부하시는 초보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말소 기준 권리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정확히 골라내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 대항력이라는, 사실 이 단어에서부터 대항? 저항한다는 건가? 뭔가 좀 까칠하고 무섭다는 느낌이 드시죠? 사실 이게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여기서 실수하게 되면 마음에 드는 물건을 낙찰 받았는데 오히려 기존에 살고 있던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씩 오히려 물어줘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솔직히 이런 거 무서워서 경매 꺼려진다 하시는 분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대항력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완벽히 마스터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제 진행되고 있는 경매 물건을 가져와서 이 대항력의 유무 정확히 판단하는 연습을 저와 같이 할 것인데요. 이후 앞으로 어떤 물건을 만나던 이 짧은 시간에 반드시 돈 버는 물건만 쏙쏙 골라내는 고효율의 분석 방법을 장착하게 되시는 겁니다. 구독 누르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항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이 대항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정립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항력은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의거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권리인데요. 세입자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런 개념 일단 하나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임차하고 있는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도 새로운 제3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그 힘이 되겠습니다. 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수적으로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계약, 전입, 그 다음에 점유입니다. 계약 말 그대로 계약서를 얘기하는 거고요. 전입신고는 이사 가는 날 이삿짐을 집어넣고 그날 해당 지역의 동사무소에 가서 이 주민등록증과 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입신고와 보통 확정일자 같이 받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유는 그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것을 점유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 그 중에 특히 이 전입신고, 요거를 빠뜨리지 말고 해야지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대항력 이해되시죠? 요 지금 예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B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고 해볼게요. A가 B에게 이 해당 B 소유의 부동산을 전세 계약을 1억 원에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A는 이 B 소유 부동산에 계약서 썼죠? 그 다음에 전입신고하고 점유를 하면서 대항력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B가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C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A는 C에게 자신의 이 점유권을 계속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 동안 A는 이 부동산을 점유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만기 시에는 이 새로운 소유자 C에게 자신의 보증금을 받아나갈 수 있다. 요게 대항력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A가 계약도 했고 점유도 했어요. 근데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는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C는 바로 A를 퇴거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임차인 입장인 A는 바로 이 대항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 전입신고를 꼭 해야 된다. 요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매 진행 시 대항력의 성질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래프를 보시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시간순으로 쭉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말소 기준 권리가 있습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 지금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점으로 해서 이보다 앞서서 이 세입자분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도 하고 계속 점유를 하고 있다면 이분은 대항력이 발생이 되었고, 또한 새로운 이 경매로 인한 새로운 낙찰자한테 대항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전입을 하신 임차인 같은 경우는 대항력은 발생을 했지만 새로운 이 낙찰자한테는 대항력이 없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계약 전입 점유하였다면 대항력이 있고 이 경우를 우리가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전입하였다면 대항력이 없고요. 이 경우에는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요걸 기준으로 한 단계 좀 더 나가 볼게요. 그렇다면 이 대항력과 경매와의 관계, 어떤 법정 근거가 있는지를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5에 의하면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매 낙찰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라는 이런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은 전입한 날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전입한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요. 세 번째, 말소 기준일보다 대항력 발생 시점이 빨라야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즉 낙찰자 마음대로 이전에 있던 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선순위 임차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게 중요하고,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자기가 먼저 전입을 해서 대항력을 갖게 되는 게 유리하겠죠. 일단 예를 통해서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게요. 요거는 서울에 있는 다가구인데요. 이제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06년 10월 30일 근저당가 설정 중소기업은행, 요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이걸 기준점으로 해서 2006년 10월 30일 이전에 전입이 됐는지 이후에 전입이 됐는지 그걸 살피면 되거든요. 이 경우에는 김땡땡 씨가 계신데 전입일이 2007년 1월 17일이에요. 말소 기준일보다 늦죠. 예, 후순위 임차인,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2013년 4월 16일이에요. 말소 기준일 2006년 10월 30일보다 늦죠. 이분도 후순위 임차인으로서 두 분 다 대항력이 없는 아주 쉬운 이지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인데요. 먼저 말소 기준 권리를 찾을게요. 그러면 건물 등기에 보면 2023년 6월 2일 날 근저당가 설정, 요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 임차인 현황을 보면 상가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입신고랑 사업자 등록이랑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미상이에요. 즉 사업자 등록일이 없습니다. 임차인분께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항력이 아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아파트인데요. 먼저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볼게요. 2021년 8월 31일 근저당가 설정됐고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입자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2021년 8월 18일이에요. 그러면 말소 기준일이 2021년 8월 31일이니까 약 한 13일 정도 임차인이 먼저 전입신고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전입신고는 8월 18일이고 전입신고는 한 날부터 점유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해서 이분은 대항력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말소 기준일보다 약 한 13일 정도 빠르게 대항력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경매에 있어서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입니다. 그래서 낙찰 받으신 분이 이 임차인을 마음대로 명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의 보증금이 얼마일지는 확인을 해서 그 분의 보증금을 전부 다 떠안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인지 해당 아파트가,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감정가가 12억인데 현재 거의 반값까지 떨어진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주 기본적인 대항력이 발생하고 발생된 대항력이 경매로 진행됐을 때 말소 기준 권리를 기점으로 해서 이보다 빠른지 느린지에 따라서 대항력이 있고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한 스텝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으로 받아가는지 아니면 낙찰자가 전부 인수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민법에서 전세권과 임차권이라는 내용도 나오는데 그 내용은 또 무엇인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항력과는 어떤 또 차별점이 있는지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시다가 좀 궁금하거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에다가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그런 세입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법을 근거로 한 전세권과 임차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나오는 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 이 민법에서 말하는 전세권과 임차권이 뭔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민법의 전세권과 임차권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이 예를 들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십 년 전에 이 민법의 전세권과 임차권이 없었을 때 이런 케이스가 발생을 해요. B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데 A가 이제 B와 전세 계약을 맺습니다. 보증금 예를 들어서 1억을 맺고 B가 들어와서 삽니다. 원칙적으로 이 경우에는 A와 B 사이의 전세 계약이고 요거는 A와 B 두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효한 채권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B가 해당 부동산을 C에게 매각하게 되면 C는 A를 퇴거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C는 A와 B 사이의 채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새로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쫓겨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옛날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이 하도 발생을 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민법의 전세권과 임차권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효력을 보면은 등기부 등본에 전세권과 임차권을 등기를 함으로써 이 소유권이 C로 변경이 되더라도 그 임차인의 점유권과 보증금 회수를 보장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부동산이 경매로 진행 시에는 순위에 따라 배당금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까지 획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임차인을 많이 보호하는 그런 제도가 생겼죠. 그런데 이 민법의 전세권과 임차권에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공동 신청을 해야 됩니다. 즉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동의를 해서 공동으로 신청을 해서 등기부 등본에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세 계약 맺었어. 그래 전세 계약서 쓰고 이거는 전세 계약을 맺은 거지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 내용은 아닙니다. 전세권이 설정됐다는 거는 부동산 등기부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세권이라고 딱 집어넣는 겁니다. 등기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흔히 전세 계약 맺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당사자 사이의 채권일 뿐입니다. 전세권 아니에요. 그 부분 좀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전세권은 임차인 단독으로는 전세권에 임차권을 등기를 할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 임대인분들이 동의를 잘 안 해주세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왜? 자기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뭐 여러 가지 글이 막 올라가는 거, 즉 등기가 설정되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법에는 이 전세권과 임차권이 있어서 세입자를 보호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추가적으로 제정이 됩니다.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첫 번째로 이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해서 적용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민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 전세권과 임차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법. 세 번째, 임차인에게 대항력,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대항력이 발생하는 그 대항력과 그리고 이제 경매로 진행됐을 때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소유이익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임차권을 그 등기부 등본에 설정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 명령 그 권한까지 부여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 경매가 진행됐을 때 이 임차인의 전입일자, 확정일자, 그 다음에 배당 요구를 살펴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법률적 토대를 제공해 줍니다.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좀 어렵죠? 그래 말로만 하니까 이걸 다시 제가 풀어서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B 소유의 부동산이 있었고 A가 B와 전세 계약을 보증금 1억에 맺습니다. 그러면 B 소유의 부동산의 A는 계약서 썼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에 점유를 하면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근간으로 해서 이렇게 대항력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요. 또는 이 부동산의 소유자인 B의 동의를 얻어서 등기부 등본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즉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냥 전입신고해서 대항력 얻을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등기부 등본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또 하나의 방법, 즉 두 가지의 방법이 발생합니다. 즉 자신의 임차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이 C에게 매각되더라도 A는 C에게 점유권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임대차 기간 동안 점유를 하고 만기 시에는 C에게 보증금 돌려줘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밑에 다 얘기가 됐죠. 그래서 민법을 지나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까지 오면서 임차인은 권리가 더 많아진 거죠. 즉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그래서 총 두 가지가
생긴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크게 4가지의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 전입신고, 점유를 통해서 대항력을 발생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근거로 해서 만약에 그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또는 공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일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권까지 생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임차권을 그 등기부등본에 등기시킬 수 있는 임차권 등기명령까지 4가지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생기고요. 즉 임차인 단독으로 이런 권리들을 획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경매, 공매랑 무슨 관련이 있나?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제 이런 강력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한을 줬는데,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4가지 무기를 갖기 위해서는 임차인 스스로 직접 해야 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전입신고예요. 전입신고. 요거는 이사한 날에 행정복지센터 자신의 신분증과 그 다음에 부동산 계약서를 가지고 전입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항력이 이제 발생을 하고요. 이때 공무원분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학정일자도 같이 받으실 거죠?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네, 학정일자도 같이 받겠습니다. 근데 이 학정일자를 경매물건이나 공매물건 보다 보면 임차인분께서 전입신고는 하셨는데 학정일자를 안 받아놓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경우에는 그분은 배당금을 전혀 단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안타깝죠. 그 다음에 배당 요구인데요. 경매 진행 시에 법원에서 그 임차인한테 우편을 보냅니다. 배당 요구를 언제까지 하세요라고 이제 보내거든요. 그 날까지 배당 요구를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학정일자까지 받아놨다고 하더라도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못 받습니다. 이 3가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제가 한번 싹 정리를 해봤는데, 크게 피라미드 구조로 해서 가장 밑바닥은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계약서 작성하고 전입신고하고 점유를 하면은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은 발생하고요. 그 위에 우선 변제권이란 거는 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학정일자도 받았고 그 다음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한 경우에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그 낙찰자의 낙찰 금액에서 순서대로 배당금으로서 자신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는 이제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한 경우 소액 임차인으로서 경매 진행 시 먼저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요걸 바탕으로 해서 실제 경매 물건을 사례를 가지고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서울의 다세대 주택, 즉 빌라 케이스인데요. 이게 이제 감정가가 2억 7,500원인데 유찰이 많이 돼서 9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건물 등기가 2021년 6월 10일 근저당권 설정되고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임차인을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한 분은 2020년 8월 12일 날 대항력이 발생했습니다. 말소 기준일 2021년 6월 10일보다 약 한 1년가량 한 10개월 정도 빠르게 전입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대항력이 그때 발생했고 이 경우는 대항력이 있고요. 두 번째 분 같은 경우도 똑같은 날에 8월 12일 날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대항력은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데 두 분이 이렇게 있는데 한 분은 학정일자를 받았고 배당 요구까지 했어요. 그리고 한 분은 미상이고 배당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지금 같은 빌라에 이 경우는 최종호, 최혁재 이렇게 보이는데 뭐 형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자지간일 수도 있고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현장 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보통 빌라에 한 세대 빌라에 2명의 서로 다른 임차인이 계약을 해서 점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의 관계는 가족 관계로 보이고 그렇게 예측이 되고 이분 같은 경우는 전입일이 2020년 8월 11일 대항력이 있는데 학정일자도 받아놨어요. 즉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챙겨놨고요.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일이 24년 3월 14일인데 그 전인 일주일 전인 3월 7일 날 배당 요구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경매로 진행됐을 때 그 낙찰금을 배당금으로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선순위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그분의 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받아가시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학정일자가 좀 늦잖아요. 이 학정일자 일자순으로 해서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순번이 정해지는데 이게 보통은 전입신고하는 날에 학정일자도 같이 받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를 하고 2년 후에나 학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돈 받는 순서가 좀 밀려버려요. 그러면은 요 같은 경우 가장 먼저 말소 기준 권리 21년 6월 10일 날에 근저당권이 약 한 8억 2,500만 원이 설정이 됩니다.
이거 지금 다세대 빌라 2억 7,500만 원짜리인데 말소 기준 권리 근저당으로 8억 2,500만 원이 설정이 돼요. 그러면 이게 낙찰이 예를 들어서 뭐 9천만 원이 됐다고 쳐볼게요. 9천만 원이 돼도 이 1순위 근저당권자가 돈을 다 받아가 버려요. 그러면 그 두 번째가 누구냐면은 7월 29일이 아니고 이거 5월 가압류가 먼저 또 돈을 받아가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순서가 들어오거든요. 즉 이 임차인의 보조금 2억 5천만 원은 대항력이 있는 그런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근데 하나도 못 받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낙찰자가 이분을 쉽게 명도할 수가 없어요. 나가라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퇴거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낙찰자가 이분의 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고스란히 전부 떠안아야 되는 그런 아주 악성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억 7,500이 9천만 원까지 떨어져도 낙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더 떨어져도 낙찰 안 될 거예요. 해당 다세대 빌라의 가치가 뭐 제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서울 강서구의 전용면적 9평짜리 다세대 빌라가 얼마 할까요? 뭐 한 2억 또는 1억 후반대 그 정도가 가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낙찰 안 될 겁니다. 계속 유찰 떨어질 거예요. 이건 인천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인데 감정가가 24억이고요. 한번 쭉 보겠습니다. 보면은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8년 1월 2일 날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을 한번 보면은 이제 근린생활시설 즉 상가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죠. 사업자 등록일이 한 분은 2020년 9월 23일 말소 기준일보다 늦고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대항력 없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은 2024년 4월 30일 이분도 대항력이 없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두 분 다 후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낙찰자로서는 신경 쓸 게 전혀 없습니다. 낙찰받고 이 임대는 전부 다 명도 대상이고 해당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일반적인 그런 케이스의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물건 한번 볼게요. 이건 서울 인사동에 있는 이것도 상가인데요. 근저당권 설정이 2020년 1월 16일이 됐고 이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 임차인 현황을 보면은 첫 번째 분은 사업자 등록일이 미상일이에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아예 대항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신경 쓸 필요 전혀 없고요. 두 번째 2008년 4월 2일입니다. 이분은 말소 기준일 2020년 1월 16일보다 무려 약 한 12년 정도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한 선순위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분은 확정일자 미상이죠.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분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없어요. 그러면 경매로 진행됐을 때 그 어떠한 돈도 배당금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전액 낙찰자는 이분의 보증금 1,500만 원을 인수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분 내보내기 위해서는 1,500만 원을 이 임차인 이땡땡 씨한테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임차인 같은 경우는 2020년 2월 17일이에요. 그럼 말소 기준일보다 약 한 달 정도 늦게 대항력이 발생한 후순위 임차인으로서 이 경우 대항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보증금 100만 원은 전혀 낙찰자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이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이땡땡 씨의 보증금 1,500만 원을 인수해야 되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대구에 있는 물건인데요. 한번 쭉 보시면 또 말소 기준권을 먼저 찾아볼게요. 2018년 1월 30일이 근저당권 설정됐고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임차인 분께서는 2018년 11월 15일 날 임차하셨어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약 한 10개월 늦게 사업자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이 대항력이 발생된 시점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습니다. 즉 후순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낙찰자는 이분의 보증금 1,000만 원을 전혀 인수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근데 이거 하나 더 보자면 이분 확정일자를 사업자 등록하는 날 바로 확정일자까지 받으셨어요. 즉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는 획득을 하셨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이 24년 10월 14일이었는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신의 보증금 1,000만 원을 단 한 푼도 해당 경매를 통해서 배당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임차인의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임차인을 나중에 명도할 때 명도 저항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발생할 수는 있다. 이렇게 사례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 이해가 좀 되시나요? 만약 좀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돌려서 한번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댓글로 좀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다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경매에서 쓰이는 용어 자체가 생소한 한자어 위주라 한 번 봐서는 좀 이해가 힘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초반에 어려운 개념을 한번 정확히 다져두면 그 후에는 그 패턴대로 적용돼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바로 경매니까요. 이 대항력 부분 꼭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돈 버는 데 필요한 부동산 정보만을 공유 드릴 테니 구독 누르시고 빠짐없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